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해 주시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너무 잘 보냈어요. 아, 너무 잘 네. 보내셨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기를. 네. 또 시사 래퍼 랩진몽 교수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차절에 또 바쁘셨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도 하시고. 설교도 하고. 멋진 바쁩니다.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럼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 허리를 다치게 만들었던 추리는 잘 집에 괜찮았습니까? 저희 집 추리 아주 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네. 트리 네. 보기가 미국에서 들고 온. 네, 맞습니다. 너무 15년 된, 무거워서 15년 15년 된 추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청취자들께 바로 이 나무입니다. 예, 보여드리고요. 제가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뭔가 보니까 날씨예요, 날씨. 아, 그래요? 지금 어제 영하 15도. 네. 1980년 12월 이후 가장 추운 이 12월의 날씨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는 한번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KSY 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가 24일, 25일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이재명은 37.6%, 윤석열 후보 35.8%, 안철수 후보는 7.3%. 자, 오늘은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조사. 19일에서 24일까지 많이 했네요. 3,090명 대상. 윤석열 후보 40.4%, 이재명 후보 39.7%.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지금의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엎치락 뒤치락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전이다. 접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거든요. 두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여야 후보들이 다 어쨌든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족 리스크가 일단 있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지층 결집을 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지지할 후보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보하는 입장이다. 네, 그런 입장도 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접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는 확실히 좀 꺾여서 정체기에 들어간 건 분명해 보이고 이재명 후보도 상승세에서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치고 올라가느냐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제 김건희 씨 사과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이번 주 영향을 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이게요. 그 같은 기간 24일하고 25일 양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네네. 서던포스트에서 CBS가 맞아요. 의뢰해서 했던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1,0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선 전화 면접 방식, 그러니까 전화 조사원이 전화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에 의해서 ARS가 아니고 했는데 여기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7.7%였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6.6%였어요. 이거 오차범위 바뀌네요. 오차범위 바뀌고 8.9%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차이가 나냐 확인을 해봤는데 차이 나는 건 응답률이에요. 응답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6%. 높은 편이죠. 높은 요즘에. 편이죠. 근데 그건 사실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뢰도하고 표본 오차가 제일 중요한데 표본 오차랑 신뢰도가 똑같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KSOI 여론조사는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고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그 후보가 많이 앞선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선 걸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응답률이나 뭐 표본 오차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냐에 따라 다르더라. 조사 방식.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리얼미터 얘기도 하겠지만 리얼미터하고 또 예전에 2021년 5월달에 있었던 여론조사 두 개를 비교해 보아도 항상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두 개가 엇갈리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차이는 항상 조사 방식의 차이더라. ARS는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이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 면접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이제 ARS의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좀 샤이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 초중반에.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 교수님, 저는 이게 좀 눈에 띈 게 제3지대 후보들이
그동안 미미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두 분이 제3지대 틈새가 없을 걸 왜냐하면 양 진영이 총결집해서 격돌하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좀 오르는 느낌이에요. 7.3% 지지율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도층 같은 경우에 후보로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3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반응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가겠느냐? 결론까지 가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장은 양쪽 후보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 어느 정도 모여 있지만 자기 표가 사표가 된다고 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지 차라리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제3 후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찍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분들 중에 뭐 안철수 후보가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 보면 양쪽 후보에 실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 데를 못 찾아서 지지를 물어보니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표가 계속 가기보다는 나중에는 양쪽으로 나눠지든 아니면 투표 포기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두 분이 살짝 언급은 해 주셨는데 어제 터져나온 핫 이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그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내놓은 겁니다. 육성을 듣고 와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을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자 앞부분은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을 절반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정서적 발언, 감성적 호소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어요. 일부에서 김준일 대표가 6분 15초 사과문인데 뭐 5분 가까이가 남편 윤석열 후보 얘기 아니었느냐 이런 또 이제 비판도 했는데 두 분 그냥 솔직하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죠. 노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부부가 참 사랑하는구나. 애절하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대국민 사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밥은 먹었냐,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전화해주는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긴 하겠지만 네네. 이게 지금 그 귀한 시간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사과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 앞부분에 네. 인연이 좀 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번 사과를 뭐 신파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감성 요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웠어요. 네.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를 작성해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허위라고 하는 개념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그렇게 부풀려서 뭐 잘못 써서 낸 것이 그로 인해서 수업을 받게 된 학생,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그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 보았는지 또 본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 해서 수많은 그 강단에 서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어떠한 그 마음 아픔을 주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과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너무 이제 남편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과하게 많지 않았느냐. 애절하지만 사과로는 온당치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영향 미칠까봐 본인이 나와서 이런 말 한다. 이 메시지잖아요. 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은 거두시더라도 뭐 남편 윤석열에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남편의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놨다는 것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여성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입장 쭉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네.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남편에 대한 사과였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그거 마음 좀 달래달라 이러려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게 원래 목적은 대국민 사과잖아요. 네네. 국민 앞에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사과하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앞부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좋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다. 그 마음 좀 걷어달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러면은 그 남편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나 네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좀 부적절해. 저는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 어쨌든 이런 잘못한 건 잘못됐다. 근데 그게 또 하나 묻어나는 게 뭐냐면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 설 줄은 몰랐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본인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럼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일까. 그게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게 대한 어떤 심각성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고 시간 강사가 되고 뭐 겸임 교수가 돼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느낄 배신감 이런 부분은 왜 사과를 안 하시는지 그리고 사과의 내용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들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도 사과의 어떤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진정성이 와닿기에는 사과의 내용과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자, 김건희 씨 어제 대국민 사과가 오후 3시에 전격 열렸는데 사실 오전에 이르면 오늘 사과할 것 뭐 이런 속보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확정된 건 2시 10분경. 아까 일부에서는 박정호 기자가 와서 2시가 돼서야 이 시간과 장소가 확정돼서 알려졌다. 자, 그럼 지난주에도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게 전격 사과할지는 다 몰랐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추측하십니까? 일단 해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대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캠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아마 좀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윤 후보의 측근. 네, 윤 후보는 그리고 특혜하지 말라고 했다는 윤 후보도 거죠. 반대 입장이었다. 그리고 윤 후보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에 기자가 누군가가.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사과 안 할 것처럼 사실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 부인이 직접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사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때도 윤 후보는 원래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해서 사과했다고 나왔고요. 첫 번째 사과에서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소위 개사과라고 부르는 그 사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세 개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윤 후보는 항상 사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기본인데 윤 후보의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적극 주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었던 것 같지는 않고 부인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또 이번에도 같이 그냥 오케이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 본인의 진짜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지금 그러면은 최 교수님. 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직접 통화해서 여쭤봤지만 사과문은 직접 작성했다. 선대위가 개입하지 않았다. 이 김종인 총괄도 메시지 괜찮았다. 대선 장애물 하나 제거했다. 이런 평가를 냈고 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사과 메시지 직접 썼다. 이게 통곡하지 않은 게 통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굉장히 내부적인 평가는 지금 좋아요. 근데 이제 사과가 오늘 이후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번 주 지지율도 지켜볼 텐데
아까 이제 사과의 내용은 진정성이 안 담긴 것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영향 줄까요? 저는 이게 사과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 않아요. 해소 안 됐다? 당연하죠. 네네.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얘기했지만 본인이 썼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왜 선대위가 이걸 안 봤을까? 저는 그게 더 아쉬워요. 네네네. 앞부분 저는 만약에 제가 선대위라면 앞부분 뺐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한 2, 3분 날려버리십시오. 그거 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선대위가 만약에 선대위 안 보고 본인이 직접 썼는데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게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앞부분에 네. 왜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국민들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네. 저는 그건 좀 선대위가 안 본 게 도리어 잘못됐다.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검사라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네. 자랑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국민들은 그거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랑하고 떨어지죠. 싶은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사과를 했는데 무슨 남편을 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현재 그 7개만 어제 선대위 관계자가 인정했어요. 나머지 네네네. 남아있는 거 볼까요? 10여 가지 중에 네. 지금 그 뉴욕에 연수한 거 그거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직증명서 2개 있어요. 네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부사장 재직. 이 더 황당한 거 H컬처 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보셨어요 혹시?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성명, 그 뭐 주소, 직위 다 틀려요. 한자가. 그게 양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한자를 틀리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럼 폼이 저장돼 있는 거고. 네. 거기다 집어넣는 이름하고 거잖아. 이름하고 기간만 집어넣고 직인 찍는 건데. 그렇죠. 그게 재직증명서인데 네네. 그러면 그 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폼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할 수가 있겠냐고요 대체. 그 회사는 그래도 인정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한 게 맞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네. 저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 쓰면 학교는 폼이 있고 거기다 이름만 집어넣고 그렇죠. 개인정보만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자가 틀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 해명이 더 돼야 되고 네네. 나머지 예를 들면 한림성심대도 경력을 한림대로 적고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있던데 폴리텍 대학의 산학경영교수를 부교수로 적었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십니다. 자, 한편 또 주말 사이에 이 윤석열 후보의 토론 관련 발언도 화제가 됐어요. 자, 김건희 씨 사과는 이제 앞으로의 이번 주 파장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유튜브 채널 이 3프로TV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차례로 나왔어요. 같이 나온 건 아니고. 자, 그중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토론은 싸움만 된다. 경선 토론에 16번 했지만 누가 보셨나. 자, 지난주에 부득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발언도 이제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토론에 대한 입장.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토론을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토론 싫어한다. 네.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 누구라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패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누가 봤냐. 이런 얘기는 결국 내가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그 대선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대선 후보로서 기간 동안에는 3번 토론하게끔 돼 있잖아요. 주간 3번. 그러면 만약에 토론이 싸움만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왜 법적으로 그거를 3번이나 하게끔 정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토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국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공정상식, 검찰 출신의 이런 변호사인 사실 뭐 지금 변호사 등록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지금 평생에 본인의 직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사실 하실 말씀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변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내홍 가라앉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도 관련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주로 언론 인터뷰 발언을 평론가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나오고 이 대표는 반박을 했고 김종인 총괄은 후보 생각과 다르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이제 경고를 했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 최 교수님 어떻게 수습될까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서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평론가가 아니고 재연과 함께 얘기하는 거다.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후보가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어쨌든 대선 기간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글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네. 댓글 다는 거. 네. 잠시 이제 지금은 익명 게시판. 네. 그거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리고 또 제주대 이상희 교수 있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또 이건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중잣대다. 그렇죠.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언론을 막는 걸 반대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하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몰고 가면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이 코미디 그게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거 좀 정말 보기 너무 안 좋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좀 하고 싶은 말은 김병준 위원장의 지난 인터뷰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는요.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걸 몰아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하고 완전히 배치가 돼요. 사실 다 나가라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내용에서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헤드라인만 봤어요. 내용을 못 봤어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구나. 이걸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주말 사이에 나온 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인터뷰를 내용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고 내부 읽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읽어봤으면 아까 임태희 본부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거 질문했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 부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이제 짧게 남았는데요. 또 여당 상황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일요일에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이제 나와서 사면 관련 언급을 했어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약속 위반은 비난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나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듣고 오셨는데 먼저 두 분에게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자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석기 전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인 걸 물어보시면 저는 일단 반대였어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반대다. 저는 반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대통령이 고위권한 사면권을 활용하신 거 그거는 저는 비판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근데 저는 더 좀 웃기는 건 그렇게 박 대통령 사면하라고 보수진영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그 입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다 사면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사면하니까 이제 왜 입장 바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걸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라고 그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양도세 좀 유예하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바꾸냐고 입장을. 그럼 어쩌라는 거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도리어 사실은 사면 문제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이었어요. 그게 더 우려된 거지. 보수 진영에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요소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근데 지지층에 그런 어떤 비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런 결단을 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큰 관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건 이제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고 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이 돼 있었고 장기 수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이게 만약에 본인이 사면 안 하면 다음 정부에 이제 부담이 되고 당선자에게 부담이 돼요. 누가 됐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오롯이 지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봐요. 고뇌 속에 저는 결단이라고 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예, 그래서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대체로 보면 아까 야권에서는 왜 안 한다더니 하느냐란 비판도 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여권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존중한다. 야권은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이 다수예요. 공식적으로. 자, 그러면 루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하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이 재판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과한다는 말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었었고. 왜냐하면 정치적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 태도는 나왔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사면해줬지만 사실은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면 이후에도 문제가 불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통합을 고려해서 무조건 사면해 주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에 직면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우리가 배워요. 항상 이 법조인들은. 그런 걸 다 생각한다면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가지고 혹은 전략에 의해서 혹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치인도 아니면서 이제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본다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좀 부담을 덜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권은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죠. 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오히려 사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슈 하나가 사라져버린 셈이 됐어요. 그렇죠. 최 교수님, 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정치적으로 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 30일 자정에 출소하면 그렇죠.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사면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당분간은 입장을 내지 않겠죠. 다만 이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대한애국당인가요? 거기 뭐 환영 우리공화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요. 그런 데서 환영 집회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수사를 했고 수사에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은 부인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임이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촉각을 곤두세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뭐 아니면 지금 자서전도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도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사자고 수사 당사자인데 이번 사면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두 분 고견을 쭉 들었는데 이번 주 내내 사과, 사면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 보고 다음 주에 새해에 뵙겠습니다. 새해 대전망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주간 이슈 먼데예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